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썰풀이 콘텐츠의 애작가 타박사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그 원자력과 그리고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었는데, 오늘은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피폭, 그리고 그 피폭에 비교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피폭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띄신 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피폭이었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담배 피시나요? 저는 안 핍니다. 저는 요즘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예, 줄이고 계신 중이에요? 그렇죠. 이제 태우는 담배 거련이라고 하죠. 그냥 끊었고 이제 피폭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담배 얘기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살면서 생과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방사능 피폭을 어느 정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주변에 그런 물질들이 좀 많나요? 그렇죠. 첫 번째로 우주에서부터 우주 방사선이 언제나 쏟아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훨씬 더 많이 피폭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정용훈 교수님 페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바나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위가 우리가 통상에서 방사능을 이제 측정할 때 미리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정확히 정의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값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되게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 방사선도 있고, 이 우주 방사선이 공기 중에 질소랑 반응을 하면 뭐가 더 생기냐면 삼중수소. 삼중수소도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게 삼중수소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빗물에도 삼중수소 있고 저 강에도 삼중수소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마시는 이 삼다수에도 물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칼륨도 나오고, 그 칼륨이라는 친구가 또 바나나에도 있거든요. 바나나 먹으면 또 피폭도 되고, 그렇죠. 또 멸치 해산물도 폴로늄이 있으니까 조금 있는데 그 친구의 피폭도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안반 자체가 하강암이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형이 상대적으로 이 방사능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강암이 좀 방사능 배출이 많네요. 맞아요. 방사선 배출량이.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3에서 4mSv, 그리고 전 세계 평균 한 2.4mSv, 그러니까 대략 한 3mSv 정도는 뭘 하든 우리가 피폭을 당한다. 3mSv. 근데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근처를 가거나 후쿠시마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 방사능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mSv 정도의 피폭량은, 그리고 이게 자연에서 왔건 인공에서 왔건 그게 가리지 않겠죠. 좋은 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피폭은 피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mSv 정도 피폭을 받고, 이거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버트라는 단위가 어떤 의미길래,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그리고 인공 방사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럼 시버트라는 단위는 어떤 의미길래 둘이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에너지라 하면 그 힘 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때리면 끊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많이 끊어지면 복구하는데 잘못 복구될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얼마큼 우리 몸에 전가하느냐,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이든지 새총이든지 화살이든지 100줄의 힘을 받았다 할 때 그 줄이 시버트인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단위다.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 얼마큼 우리 몸에 전가되냐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럼 사실 피폭량을 나타낼 때 시버트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인공방사선, 자연방사선의 차이는 없는 거네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외에 인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 먼저 CT를 찍거나 흉부 엑스레이 찍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한 3mSv 정도는 뭘 하든 받는다. 우리 3에서 4 정도는. 그럼 이거 위험하냐? 얼만큼 받아 위험하냐? 라는 거를 이제 뭔가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거는 검증된 데이터예요. 100mSv의 방사능을 한 번에 받으면 암 발생 확률이 0.5에서 1% 정도 증가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한 번에 받으면. 말씀하셨던 3mSv는 1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거죠? 1년에 걸쳐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던질 수 있겠죠. 그럼 10mSv 한 번에 받으면요? 1mSv 한 번에 받으면요? 암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그 이하부터는 솔직히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하죠. 원래가 자연적으로 암에 걸려 죽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게 100mSv인 거예요.
다만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정을 하냐면 10mm 시버트 한 번에 받으면 100mm 시버트가 10분의 1만큼 위험하다. 1mm 시버트는 100분의 1만큼 위험하다. 사실상 그런 100mm 시버트 이하의 그 선형적인 피해량이라는 건 가정인 거네요. 가정인 거죠. 사실상 확인되지도 않았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받는 우리가 뭐 원자력 산업이나 그 방사선 직업 병원이나 그런 데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인공적으로 받는 거에 허용 속량은 연간 1mm 시버트 연간. 그리고 참고로 방사선 제 작업자의 허용 속량은 연간 20mm 시버트고. 굉장히 이미 보수적으로 설정해 놓은 수치네요. 그렇죠. 한 가지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에 가라바리시라는 지역에 가면 얼마 그 자연 방사선을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한 3mm 시버트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 4, 5mm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mm 시버트가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냥 거기 살면 연간 10mm 시버트 받는 거예요. 거긴 뭐 저주라도 받았나요? 저주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이루고 있는 뭐 물질들이 그 뭐 안반들이 지각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제 방사선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주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간 10mm 시버트 받는 지역을 사람들이 산다. 아무런 차이 없이.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우리처럼 잘 산다. 그럼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위험하다고 떠드는 정도의 단위는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수에서 1년에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그렇죠. 22조 베크렐이나 나온다. 세 보이거든요. 막. 엄청 세 보이죠. 22조 베크렐이 나온다 하는데 그런 거를 오늘 좀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생활 주변의 방사선 중에서 정말 위험했던 거는 이제 암 치료용 방사선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후쿠시마 그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주민들이 받았던 피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100ml 한참 못 미치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0에서 20일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조영 교수님의 뭐 기고문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브라질의 도시에 사시는 분은 1년에 10mm 시버트를 받는다. 이미 후쿠시마를 평생 겪고 있으시다. 10mm 시버트 후쿠시마는 되게 보수적, 그 근원지 근처에서 막 그런 건데 그러니까 브라질 이 시에서 사람들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시가도 피고 근데 또 담배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담배에는 폴로늄이라는 애가 있어요. 폴로늄 21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삼중수소는 이제 잽이 안 될 정도로 몸에 독해요. 같은 양만큼 폴로늄이랑 삼중수소가 붕괴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방사선을 내놓겠죠. 그래서 담배를 한 값씩 태우는 거예요. 네네. 한 값씩 1년을 피우면 약 100ml 피폭을 1년 동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이다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에 2값씩 피우면 끔찍하죠. 그래서 전자담배가 이제 방사능 환자 봤을 때 적어도 얘는 그 폴로늄 이런 걸 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코틴이기 때문에 쓰는 니코틴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폴로늄 피폭은 없다. 아, 방사선 관점에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물론 다른 환자도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폴로늄 피폭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흡연자 일단 잘 들었고요. 내다 흡연증이죠. 자, 근데 삼중수소 아까 얘기 나왔던 칼륨 이런 친구들이 왜 차이가 나냐? 저 먼저 베크렐이라는 단위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그렇죠. 베크렐이랑 시버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위인데 맞아요. 어쩐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시버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얼마큼 에너지를 주냐의 척도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3mm 시버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왜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3, 4mm 시버트는 우리가 뭘 하든 받아요. 연간. 그러니까 내가 연간 뭐 월성 원전 근처 사는데 막 뉴스에서 대문자 0.1mm 시버트 피폭을 받는다라고 무서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연적으로 1년에 3, 4mm 시버트 받는데 0.1? 그건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베크렐도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완전한 핵종이 붕괴를 하면서 에너지 내뿜 그게 방사능이거든요. 그래서 베크렐은 그 단위예요. 1초의 방사성 붕괴가 한 번 일어난다면 1베크렐이에요. 삼중수소는 제 물잔에 담긴 삼중수소가 작가님 물잔에 담긴 삼중수소랑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똑같은 이제 반감을 가지고 붕괴해요. 다만 내 물잔에 이 삼중수소가 더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베크렐로 단위로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조사 대상이 되는 질량이나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핵종이 들어있느냐라는 그 양의 척도인 거네요, 베크렐. 그렇죠. 후쿠시마수 아까도 이제 이 처리수를 바다에 덤프를 한다 막 사람 뭐라 하잖아요. 뭐 죽는다고. 그래서 그 안에 연간 그걸 다 덤프를 하면 22조 베크렐 엄청 많은 양이긴 하죠. 22조 베크렐만큼의 삼중수소가 나온다. 거기서 1년 동안 붕괴되는 애가 22조 개가 붕괴한다. 1베크렐을 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가져왔냐면 삼중수소가 헬륨3으로 붕괴하는 이제 붕괴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얘는 100% 베타 붕괴 전자를 내놓는 거거든요.
나오거든요. 베타선이 100% 나오고 얘 맥시멈 에너지가 18.6kilo 일렉트론 볼트. 18.6kilo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가 한 번 붕괴하면 나온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안전한 상태를 간다하시면 돼요. 근데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이 칼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314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베타선이 나와요. 삼중수소는 18.6kilo 일렉트론 볼트였죠.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가 다르죠. 킬로바이트 위에 메가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베크렐당 인체 영향이 340배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칼륨 하나가 삼중수 하나보다 340배 더 강하다, 더 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삼중수소는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름인데, 그리고 또 공기 중에서도 민물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고, 칼륨은 어느 우리 주변 생활에 접할 수 있는 어떤 물건 중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어디든 있어요. 바나나에 있고 약간 몸에도 있고, 얘는 반감기가 엄청 긴 녀석이라서. 애당초 사람들이 칼륨을 품고 사는 거네요. 맞아요. 위험한 물질을. 근데 몸에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칼륨이든 삼중수소든 뭐 세슘이 뭐가 됐든 간에 얘 자연적인 방사선 이제 붕괴를 하는 이제 반감기 있지만 또 몸 안에서는 또 생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같은 이제 반감을 가진 친구를 먹더라도 어떤 녀석은 하루아침에 오줌을 싸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과 어떤 애 평생 내 몸에 들러붙어 있다. 뭐가 더 끔찍할 것 같아요? 후자. 그렇죠. 그 삼중수소는 몸 안에 들어오면 열흘 정도면 생물학적으로 반 정도 몸 안으로 이제 몸에서 배출돼요. 땀이 됐던, 우리가 오줌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칼륨은 생물학적 관계가 3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의 칼륨이 하나의 삼중수소 대비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340배 더 강하다. 그래서 누적되는 양도 있고 오랫동안 또 체내에 머물러 있고 그런 거 따졌을 때 340배 강하다. 그렇죠. 더 센 놈은 뭐냐? 폴로늄. 210. 아까 담배도 있다 했던 거. 이게 그 담배의 발암물질. 근데 어디에 있냐? 해산물에도 있어요. 근데 해산물에 함유된 폴로늄은 같은 이제 정의를 따르면 칼륨보다도 190배가 위험해요. 그러면 삼중수소가 66,100베크렐. 그렇죠. 340 곱하기 190이니까. 그 정도 되죠. 66,000배 더 위험한 거예요. 폴로늄 하나가. 그렇네요. 근데 그걸 담배를 뻥뻥 피고 있으면 그러면서 아이고 일본이 삼중수소를 배출한대야 이러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공학자로서 과학자로서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후쿠시마 저 이제 삼중수소가 뭐 바다를 통해서 돌아오든 담배를 피시는 거에서 대비 피폭량이 훨씬 더 낮을 거다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렇군요. 사실은 이 방사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삶 주변에 많이 가까이 있네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험한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이네요. 엄청 보수적이죠. 1mS의 인공적인 피폭이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고 연간 20mS가 방사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폭받는 양. 왜냐 브라질에 사시면서 담배 맛있게 피우시면서 거기 브라질 도시 사시면 연간 110mS 일단 받고 시작하신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 저번 K 선배님께서 그때 저희가 녹음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되게 억울해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애기들도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유치원 보낸다, 그렇죠. 어린이집 보낸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진짜 공학자로서 공학자의 양심으로서 그런 부분을 속이고 있으면 가족한테까지 속이겠냐고.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좀 겁을 내는 게 있다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후쿠시마 이야기 넘어가서 네. 후쿠시마에서는 연간 22조 베크렐만큼의 삼중수소가 이제 처리수가 이제 나온다고 해요. 조단위 무섭죠. 근데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가 오염수 말 그대로 그 원자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거는 독해 거기 들어 사람 죽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오염수를 이제 방사선 붕괴를 하고 있는 노심이 있는 거기서 다 뭐든 나온 그걸 다 포집을 해요. 다 감싸가지고 거기 나온 거에서 뭐를 먼저 빼요? 세슘. 그 다음에 알프스라고 다핵종 제거 설비, 뭐 세슘이 됐던 스트론튬 90. 그래서 이 알프스라는 친구로 1차, 2차 정화를 거친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요? 삼중수소가 나요. 삼중수소는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이게 흡착이 돼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화학적으로 이 삼중수소든 중수소든 그냥 수든 신경 안 쓰거든요. 얘를 최대한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해서 1년에 얼만큼 방류가 되냐? 22조 베크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단위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만큼 이제 바다로 방류를 할까요? 그래서 일본이 사고가 난다니까 일본보다 적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10배. 후쿠시마. 220조? 그 정도 돼요. 저는 와. 213조 베크렐이라는데 우리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저 그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려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맛있죠 그거. 강사들 걱정해서 안 먹겠다 저한테 꼭 보내줘요. 제가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암은커녕 뱃살만 나왔어요. 진짜. 그 성인병을 위험치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잣대는 있어야겠죠.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제 음용수,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삼중수의 허용치를 리터당 1만 베크렐로 제한을 해요. 리터당 1만이요. 근데 월성 지역 의문에서 검출된 삼중수의 농도는 5년 평균치가 리터당 10베크렐이에요. 엄청나게 낮네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거기 있는 중금속도 따로 있어요. 중금속이 더 걱정이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 22조 베크렐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처리수의 총량은 얼마냐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리터당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IAEA라든지 네. 미국은 FDA도 관여해요. 왜냐하면 그거 방류하면 우리나라 바로 안 와요. 해류 따라서. 물론 거기에 있는 고기가 물고기 저 잡히가 그런 건 있죠.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해류 따라 간다 하면 우리나라는 5년 있다 와요. 왜냐면 미국 찍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데미지를 받다 미국이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민감하죠. 자기네 국민인데 다 같이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 공동 전수조사 했을 때 리터당 들어있는 이제 삼중수의 양이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걸 그렇죠. 충분히 허용하면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방류를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에서 배출하는 22조 베크렐이라는 총량은 가장 중요한 건 리터당 몇 베크렐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또 얼마만큼 삼중수가 있냐도 중요한데 카나다는 자기들만 독특한 디자인인 캔드 원자로 중수를 쓰는데 연 1860조 베크렐이 나와요. 1860조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셀라필드 제철 설비에서는 1540조 베크렐. 프랑스 제철 설비에서 무려 1경 3700조 베크렐. 단위가 달라지네요. 다리가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살고 불란서 사람들 해산물 요리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미시게 나라니까 그게 또. 그리고 또 그게 물이니까 어디나 간단 말이에요. 걔네 포도주 비싸죠. 그렇죠. 돈이 없어 못 먹죠. 방사능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못 먹죠. 지갑이 걱정돼서. 그럼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후쿠시마에서 연간 22조 베크렐이 나온다? 그거 염려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염려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여러분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돼 맞는데 우리나라는 220조 베크렐 나온다. 같은 논리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어떤 둔갑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잡히든 어떻게 잡히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식 원자기를 다 조사하면서 버린 양이 그거의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우리나라 연안에 잡힐 거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후쿠시마라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처리수를 배출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더라도 달라지는 바가 없다. 맞아요. 그래도 다만 권고하는 건 그래요. 최대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피폭을 줄이는 거는 우리의 권리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려를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선형적인 모델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3-4mS만큼의 피폭을 연간 받기 때문에 암 발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이 위험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사 피폭량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권고를 드리고 이제 다만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적어도 내가 1년에 CT 한 방 정도 찍는 거는 용인할 수 있는 혹은 난 담배 CT까지 한다 라는 걸 용인할 수 있다 하면 후쿠시마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삼중수에 관한 이슈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은 일단 절대적인 피폭량 자체도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이니 그리고 피폭량이라는 것 자체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철갑옷을 입고 있는데 총알에는 뚫리지만 총알의 100분의 1의 힘을 가진 화살을 100발 맞는다고 철갑옷이 뚫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표현하신 게 체르노빌 몇십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선형적 모델 있죠. 작지만 어쨌든 1mm 시버트라도 우리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모집단, 표본 집단 수가 1000명, 2만 명, 몇 천만 명 되거든요. 유럽 전 유럽이었는데 그러면 곱셈을 하면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트륨 섭취량, 카페인 섭취량도 그렇게 모집단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잡고 평균을 때려버리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원자력 관련 방사능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말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되는 특히 방사능 피폭과 걱정해야 되는 사안은 뭐냐면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쪽에서는 아예 사찰에 그런 걸 받질 않아요.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 뭐 가서 우리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쪽에서는 발전용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핵폭탄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고강도의 재료를 다루겠네요. 고강도 재료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 규제. 북한의 나라가 상처 생각했을 때 주민들의 피폭을 걱정할까요? 아사하게 놔두는데 그렇죠. 밥도 안 주는 데인데. 밥도 안 주는데 풍계리라고 들어보죠. 풍계리 핵실험장. 아 유명하죠. 그게 또 이제 저 위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남대천에 또 천이 이렇게 흘러요. 또 이렇게 동해로 이어져 있고.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 근처에 있다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9명 정도가 이제 오셔서 내가 봐봤는데 이 탈북민 9명의 피폭 위험도 얼마만큼 피폭을 받았느냐. 2017년 검시자는 뭐 많은 분은 400mSv, 18년도에는 1000을 넘었어요. 1000 이상이 우리가 암을 주기로 국부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천이 있었다 했잖아요. 지하수가 있었다 했잖아요. 핵폭탄 터뜨리고 거기 뭐 찌꺼기 더러운 거 남을 거고 거기 운반도 하고 이게 다 규제가 안 우린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규제되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물로 쓸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밀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지하수로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통제불능이라는 표현이 적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이 뭐 근처 화강암 지대 하더라도 핵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꽝 하는 거예요. 뭐든 아무리 집안이 단단하고 균열이 가고 우리가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충격이 오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지진파잖아요. 맞아요. 홍지진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건데 얘네들은 그 안반이 일단 핵폭탄을 균열이 갔고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이쁘게 거기 담아놓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터뜨린 건데. 그렇죠. 폭탄 실험이나 폭탄 실험한 건데. 그게 또 어떤은 물에 잘 녹아요. 심지어 거기가 뭐가 있냐면 풍계리가 뭐로 유명한 줄 알아요? 송이버섯. 송이버섯이 맛있잖아요. 아 명품이죠. 근데 이게 중국산을 둔가 어쨌든 그 원산지를 바꿔서 우리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거는 솔직히 좀 큰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그쪽에 우리가 전수조사할 데이터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도저히 지금 막을 수 통제가 안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되고 뭐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만큼 위험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봤을 때 데이터가 보여주죠. 1000mSv가 한 분 있었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수치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나서 통계가 그만큼 나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만큼 피폭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엄밀히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북한 평사는 은근 우리가 가까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 인천이랑 이렇게 천으로 이어져 있고 평산에 우라늄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신에서 뭔가 이렇게 덤프를 해요. 그래서 천에 뭘 버려요. 독극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기네 국민 신경 쓰지 않는 나라예요. 미친 나라예요. 여기에 보면 이 공장의 폐소 지금 오염수예요. 후쿠시마는 처리수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알프스라는 애를 2번이나 거치고 세슘 막 그런 수좀 다 제거를 최대한 하려고 해요. 제거가 안 된 3주 동안 이제 내비둬서 걔를 희석시켜 내보내는 친구인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얘가 인천까지 그냥 흘러오고 어디든 한강 타고 올 거고 우리 서해로 올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더 통제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후쿠시마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여기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방법, 특히 전 정부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 점이 뭐냐면 후쿠시마 내 정치적으로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해야 된다는 이제 기관인데 북한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뭐 폐기물일 수 있다. 폐기수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쿠시마보다 이게 가늠할 수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후쿠시마는 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잘 걸러가지고 최대한 걸러서 사찰까지 받으면서 내보내는 중이지만 여기는 사찰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우라늄 공장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파벌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떠나서 정말 그냥 심플하게 잘못된 거네요. 그냥. 저거를 눈 가줬으면 절대 없는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큰 이슈예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게 걱정된다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걱정되면 이거는 까무라치 걱정이 돼요. 사실은 좀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는 뭐 일본한테 돈 받았냐, 뭐 일본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각자의 양심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기가 더 위험한 거고 후쿠시마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닌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가 저는 안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1년에 100mSv의 피폭을 받는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뭐 CT도 한번 받고 이걸 다 따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걸 기준 삼다 했을 때 후쿠시마는 솔직히 3발의 피해예요. 그에 비하면. 얘네들이 자체적인 게 아니라 아예 국제기구, 미국, 우리나라, 옆에 그런 그 옆에 나라들, 진짜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호주 포함해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사찰을 받아서 방류하는 거 저는 안전하다 믿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일본이 전 세계를 블로킹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어쨌든 서방세계와 연결이 돼 있고 북한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경기도 바로 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이 내려와서 인천 앞바다 그 염하로 흘러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그게 내려와서 닿는 곳이 백령도 아래쪽에 있는 해역인데 여기가 꽃게잡이 지역이거든요. 아, 꽃게.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이네요, 우리나라 되게. 그렇죠. 쟤는 얼마나 나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맞아. 왜냐면 얼마나 버린지도 모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파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나 이런 거 처리수를 막 욕하지 않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팩트로만 따져봤을 때 정말 건드려야 될 부분 안 건드린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답답함이 느껴져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분야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이런 팩트들을 자꾸 잠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 원자력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팩트보다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식에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용당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2조 베크레, 이거는 솔직히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 보면 위험해. 22조 베크레. 그렇죠. 단위부터가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필히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3-4mSv 피폭을 당합니다 라고 언제나 옆에 비교할 레퍼런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쿠시마를 통해서 받을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0.01mSv를 연간 더 피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3mSv 정도 피폭을 받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공학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 혹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이제 설은 닿을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저희 영상 매주 한 번씩 올라오니까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주변의 원자력과 방사능이라는 것이 의외로 가까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원자력과 방사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이미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도한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팩트에 기반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설어드립니다의 애작가 연간 100mSv의 피폭을 당했었던 타박사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